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 전염병의 유행과 대책이라고 표현해서 주로 뭐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다 그랬죠. 조선 후기에 나왔던 전염병들로서 뭐 이 두창은 천연조라 표현한 두창은 전 세계적으로 항상 있었던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홍역이라든가는 이런 일반적인 소아에서는 많이 나타나는 이런 전염병이 있었어요. 이 전염병이라는 것은요, 처음에는 이 생겨날 때 뭐랄까 전 세대 중에서 다 전염이 되죠. 코비드19 같은 경우도 모든 이 사람들이 뭐 어린아이까지 뭐 코비드19 어린아이는 아니었지만은 일반적인 전염병이 생긴다면은 일단은 전 연령대에 다 병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면역이 생기면서 사람이 나이를 먹고 면역이 생기면서 점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 똑같은 병에 대해서 어린아이들은 면역력이 없고 어른들은 면역이 생겨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진짜 시간이 오래 흐르다 보면은 이런 전염병이 나중에는 전체적인 전염병이 아니라 소아과로 주로 가는 전염병이 돼요. 홍역 같은 경우도 어른들은 이미 걸렸거나 면역이 생겼으니까 홍역은 어른들은 안 걸리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에게 병이 또 생기게 되는 것이죠. 전염병이 진행되는 과정은 거의 비슷해요. 코비드19 같은 경우는 그 바이러스가 변형을 하면서 새롭게 변형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시 또 생겨나는 거지만은 일반적인 전염병에서는 이 홍역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전체에 다 걸렸다가 점차 어린아이에게만 걸리게 되는, 그래서 소아병으로 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전염병의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홍역도 어른들 거의 안 걸리죠. 아이들한테 많이 걸리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양상을 거쳐가면서 소아과병으로 변해가는 것이 일반적인 이 전염병이에요. 그런데 이런 콜레라 같은 이런 병은 약간 또 다르죠. 콜레라가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 것이죠? 콜레라는? 검색해 보세요. 네? 분변에 오염된 물이죠. 분변이 아니라. 그죠? 네. 오염된 물을 먹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 콜레라가 생기는 시기는 보통 언제쯤 될까요? 예? 장마철. 약간 더울 때. 그죠? 더우면서도 이 습한 이런 거 습해가지고 음식도 많이 상하게 되고, 음식이 상하고 또 이거 상했던 음식들을 버리고 하면서 이 냇물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그 오염된 물을 갖다가 먹게 됨으로 인해서 생겨나게 되는데, 아주 옛날에도 있었겠는데 특히 왜 조선 후기에만 생겨났을까? 그건 왜 그럴까요? 예, 그러니까 1800년대 조선 후기에 생겨났으니까 음식을 버리거나 해서 오염된 물을 먹을 수 있는 확률들은 그 앞 시대에 많았겠죠. 고구려 시대, 신라 시대 이때는 더 심했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도시화가 되어서 확산되기 쉬웠어요. 도시화가 되어서 교역로가 생겨서, 그죠? 콜레라라는 것도 이 코비드19나 이런 것처럼 무안 지역에서 갑자기 생겨났다. 그 다음에 사스도 그 중국 광동성 지역에서 갑자기 생겨났다. 이 콜레라도 시발지가 어디예요? 인도. 이런 데서 생겨난 것이 점차 퍼져나가는 것이죠. 사람이 직접 옮기진 않더라도 이 오염된 물을 먹은 짐승이 또 딴 데 가서 또 전파시키고 해서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이후로 생겨났지 그 이전에는 없었던 이런 새로운 질병이죠. 그래서 그런 새로운 질병이 생겼는데 증상이 뭐뭐 있죠? 탈수, 설사, 구토 같은 것도 있고, 열도 나고 오한도 있고 하는 이런 증상들이 생겨나는 것이 콜레라의 기본적인 증상이더라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생겨났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어떻게 대책을 세울까? 일단은 약을 먹어봐야 되겠죠. 근데 예전에 썼었던 증상도 새로운 증상인데 의사 입장에서는 이거 전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증상인데 어떻게 치료할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 약도 써보고 저 약도 써보고 여러 가지 약을 써보면서 그 환자를 갖다가 많이 보게 되겠죠. 콜레라 환자를 많이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증상들이
계속 모여지고 있더라. 이 지역에서 이런 것이 생겨나면서 같은 증상이 생겨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걸 갖다 알게 되었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처치할까 했더니 한의학에서도 뭐 토사광란이라는 이런 증상이 있어요. 토하고 설사하는 이런 증상들이 광란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런 광란과 유사한 증상이 이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한번 구성해서 약을 써봤는데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효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일반적으로 정부에서는 자 병에 걸린 사람 격리해라. 자, 여기 이 마을에 우리 강실이라는 마을에 내가 일단 병이 아팠다. 콜레라 생겼다. 격리를 한다면 어디다 격리할까요? 나는 여기 격리하면 되겠죠? 혹시 여기 격리했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떨어진 공간이 아니라 같은 공간에서 계속 생활하다 보면은 내가 먹었던 물이 여기 물이 있어서 이걸 먹었는데 이 물을 갖다가 옛날에 다 병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우물을 먹었죠. 이 우물을 먹었으니까 내가 먹고 걸렸는데 여러분들이 먹고 안 걸린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격리되는 사람이 점점점 많아져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들 저쪽 끝으로 밀려나고 아픈 사람들은 다 모이게 되는 이런 식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전염이 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전염이 되는 걸 치료약은 효과가 솔직히 이렇게 좋지는 않았겠죠. 아주 좋았으면 그냥 그거 먹고 콜레라 이렇게 치료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효과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또 이 일반 백성들이 다른 생각들을 하겠죠. 약을 써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또 솔직히 내가 약을 먹을 돈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럼 마지막에 기대는 게 어디겠어요? 그렇죠. 종교에 의지해야 되겠죠. 기도해야 되겠다. 라고 해서 기도하는 이런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부에서도 국가에서도 제사를 지냈죠. 국가에서 전염병이 생겨났으니까 이 역병을 물리칠 귀신을 갖다 물리쳐야 되겠다. 또는 귀신을 달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제사를 지내는 이런 방법까지 활용했어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었는지 몰라도 일반 백성들이 돈이 없는 일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죠. 약을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죽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귀신에 대한 제사도 지내고 뭐 무당 굿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도 썼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쓸데없는 짓이요 하겠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그런 방법이었죠. 그래서 이런 뭐 기도하거나 뭐 구술하거나 이런 방법들도 무조건 나쁘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사람들 또는 우리 지금 현재도 내가 불치병에 걸렸다 하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방법 다 써보겠죠. 양방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다. 한방에서 가서 할 거 없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어디로 가요? 기도원 가거나 산으로 가거나 이래서 또 살아나는 사람도 가끔 있죠. 많은 사람이 살아나지 못해도 가끔 또 그렇게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100명 중에 한 사람만 살아나도 모든 사람들이 그 병 걸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 심리가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이 무당에게 구슬하거나 또는 뭐 미신을 믿거나 하는 이런 방법들이 잘못됐다라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당시 시대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정부에서도 할 게 없다 보니까 뭐 어이들 데리고서는 뭐 약을 만들어다 뭐 하라 해도 안 됐으니까 그런 제사를 지내고 하는 이런 방법까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전염병의 유행과 대책에 대해서 특히 콜레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발표를 해볼 사람 있을까요? 예. 이렇게 할게요. 예. 이름이 뭐죠? 신미애입니다. 응? 신미애. 찾아가려면 힘들겠나? 일단 이야기하세요. 예. 조선 후기에는 콜레라가 되게 유행하는데 괴질, 유냉질, 마가공, 스본, 진질, 혈속 관련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이 이름들은 병의 원인에 따라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이 콜레라에 대한 대책으로 나라에서 농자를 외진 곳에 격리시켜 전염병을 확산 막았다는 기록이 있는데 대부분의 치료는 무속적인 방법을 의존하였다고 합니다. 죽기를 하거나 구슬하여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제도 많이 지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종 후기 끝에는
질환이 점점 심각해지면서 치료법에 대한 연구도 시작되었는데요. 고종 5년에 황도연의 외중송익이라는 책에서 보면 광란의 일종으로 보고 병의 증상과 변의 원인을 원기의 손상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치료로 원기 회복하는 약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예. 마이크. 이름이 어떻게 되죠? 박찬규요. 이야기 한번 해주세요. 네, 거의 똑같은데요. 조선 후기에 유행했던 콜레라는 괴질, 유냉질, 마가곤, 스분 등의 다양한 이름을 불렸고 조선왕조실록의 토사관격이라는 기록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대책법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행정당국에서는 병자를 외진 곳에 격리시켰고 그리고 그 당시 치료 기술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부속적인 방법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굿이나 춥기를 하거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제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당시 콜레라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어떤 처방을 썼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고종 5년의 의종손익이라는 기록을 통해서 콜레라를 광란의 일종으로 보고 원기를 치료하는 그런 치료를 진행했을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런 이야기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라든가 이야기할 거 있을까요? 똑같은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갈게요. 예? 예, 질문 한 번 먼저 하시죠.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제를 지냈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제가 어떤 종류의 제사인가요? 예, 여제 한번 찾아보세요. 자, 여제에 대한 답변 준비 좀 해주시고요. 두 사람. 발표된 두 사람 여제에 대한 답변 준비해 주시고 한번 찾아보세요. 여제가 무엇인가. 다른 내용 발표할 수 있어요? 네, 다른 내용으로 발표 한번 더 드릴게요. 또 다른 내용이에요? 질문? 네, 아니 발표 먼저, 질문 먼저 하죠. 네. 콜레라가 발생하는 게 습열이 원기를 손상시켜서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원기가 손상되면 보통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나요? 원기가 손상되면 나타날 수 있는 증상이 무엇일까? 아파요? 자, 답변할 수 있을까요? 여기 찾아봤어요? 여제 찾아봤어요? 여제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되고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도 해야 될 건데. 자, 그럼 네가 해라 하고 넘겨줬어요. 네. 여제의 여가 제사를 지내줄 후손이 없는 불쌍한 귀신을 말하는 거라서 여제가 후손이 없는 그런 귀신들을 대상으로 제사를 지내주는 행사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아닐 것 같죠?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죠? 잘못 찾은 것 같죠? 잠시만요. 네. 그럼 여자를 갖다가 한자를 제대로 찾아야 되겠죠? 여제할 때 여자를 어떤 여자를 썼나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래야 한글로는 똑같은 여자를 쓰지만은 다른 여자가 지금 말한 내용은 아닌 것 같잖아요. 다시 찾았어요. 네, 다시 찾았어요. 여기란 여제에서 보셨던 여기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제사를 받을 수 없는 무사 귀신 또는 무적 귀신을 뜻하고 이들이 사람에게 붙어서 탈인하기 때문에 제사 진행으로서 미연에 방지하고자 해서 조선에서는 여자를 한번 찾아봐요. 이 무사 귀신 15위에 대한 제사를 진행해서 여자 무슨 여자인가? 탈을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원기 손상 증상. 원기가 손상되면 정신적 피로나 식욕 감퇴가 오거나 식은땀이 흐르고 손발이 뜨겁고 입안이 마르고 가슴이 답답하고 열이 오르는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뭐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네이버 사진 찾아봐요. 일단 대략 됐어요. 전기가 허해지면은 정신도 없어지고 식욕 감소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했는데 이거는 예를 들어서 고종 때 이 황도연의 의전순익에서 이야기했던 이런 부분이 이런 게 나온다라고 한 그 정도거든요. 여자가 그러니까 전염병을 말한다는 그런 여자도 있는 것이죠. 문둥병 같은 이런 여자. 그래서 여자할 때 그 여자가 무엇인가 찾으면은
이었다가 이것이 문두병, 전염병 같은 이런 걸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이 전염병을 일으키는 나쁜 귀신, 역사, 거기에 대한 제사를 지낸다. 국가 차원에서 제사를 지낸 거예요. 그 여제는 개인 차원에서 여제까지 지내는 게 아니라 개인 차원은 그냥 어디 가서 뭐 암자에 가서 빌거나 하는 이런 식이었고, 정부 차원에서 이런 큰 역병이 생기는 이런 귀신에 대해서 그 귀신의 혼을 달래준다라는 그런 뜻으로 좀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두 사람에 대한 답변 됐을 것 같고, 네, 다른 내용 발표하니까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할게요. 유행이랑 대책 내용은 똑같은데요. 여기에 대한 제 생각을 조금 적어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굉장히 어수선했던 모습이 생각이 나는데요. 전염병이 예전에 발병했다면 어떤 정보도 지식도 없을 때인데 주변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거라곤 무속적인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심리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또한 최선의 치료가 되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도 아까 내가 이야기한 것처럼 이 제사를 지내는 무속적인 방법, 그러니까 기도원 찾아간다라는 이런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양방에서도 할 거 없고 한방에서 할 거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주시면서 이 한의학에서 뭐 미신이다 뭐다 하는 이런 걸 갖다 너무 무시한다 하는데, 실제로 그 내경에도 이정병기라는 용어가 나와요. 이정병기 편이 있는데, 이정병기, 그 정을 갖다가 정기를 갖다 이동시켜서 기운을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이 기도와 같은 이런 이 약물 치료가 아닌 일반적인 심리 치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그 병의 상태를 갖다 호전시키는 이런 방법들을 말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명나라 시대까지 추기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문 과목에 내과, 뭐 부인과, 소아과 이런 전문 과목에 추규과가 있었어요. 추규라는 것은 축자는 뭐 축문, 그 다음 유자는 말미암은 유자에서 그 원인이 되는 곳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거. 기도를 하는데 무조건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병이 이런 병이 있는데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런 약들을 쓰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나을 것입니다 라는 그런 내용의 축문을 써가지고 그걸 갖다 계속 읽어주는 그런 추규법이 있었거든요. 그런 추규법이 명나라 시대까지 있었다면은 1500, 1600년대까지 그런 추규하는 방법이 있었다면은 나름대로 그것도 무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시할 건 아닌 방법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에 뭐 청나라 시대 오면서 의료 제도에서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의료기관 제도에서 추기과가 없어졌지만은 그래도 추규하는 이런 전통들은 그대로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그 의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는 거랑 그냥 일반 아무렇게나 기도 드리는 거는 약간 차이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 추규라는 방법은 요즘 심리치료하는 이런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뭐 미신에 대해서 무조건 나쁜 것이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이 전염병에 대한 질문 또 있을까요? 예? 질문? 예, 질문. 잠시만요. 정은기 하부님한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전염병이 예전에 발병했다면 정보도 지식도 없을 시절에 이웃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 엄청난 공포를 느꼈을 것이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무속밖에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때쯤에 그 허준이 냈던 신참 벽온방에 보면은 환자를 대할 때 마주보지 않고 환자의 옷 같은 거를 아궁이에 쪄가지고 사용해야 된다, 기본적인 방역법 등은 있었던 걸로 아는데 혹시 그런 거는 시행되지 않고 무속적인 방법에만 의존했을까요? 자, 보세요. 그때 뉴스가 있었겠습니까? 어떠한 정보의 전달 매체가 어떤 뭐 말 이런 거, 역참 이런 거 외에는 사실 존재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떤 천민들이 그런
호사스러운 아니 평민들이 어떻게 그런 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었겠느냐 하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네. 전염병이 생기고 그 다음에 조선왕조 실록에 이런 내용들까지 올라갈 정도면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상황이 됐겠죠. 그리고 궁궐 내에서도 이런 콜레라 환자가 생겼을 것이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병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었고, 뭐 궁궐에서도 병이 생겼는데 그 병을 치료 안 했겠어요? 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겠죠.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예상만큼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어이들이 치료해도 치료를 잘 못했을 것을 일반 백성들이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좀 어렵죠. 또 혹시라도 치료를 한 사람이 생겼으면은 그 사람 당장 궁궐로 끌려가죠. 가서 거기서 또 환자를 보는 일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아까 질문했던 내용이 그 전염병 환자가 생겼을 때 그 환자를 격리하는 이런 방법들, 그 다음 격리할 때도 또 그 환자를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나름대로 어떤 위생수칙이 있었다 그랬죠. 그래서 그 환자의 옷을 찢어서 그 나름대로 그 균을 없앤 다음에 뭐 환자를 같이 봐주거나 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 했는데, 그런 방법들은 다 어딘 썼었겠죠. 이것이 이런 전염병이 이때 콜레라만 생긴 게 아니라 그 앞에도 많이 있었다 그랬죠. 있었던 전염병이 뭐가 있었어요? 마마, 홍역 같은 이런 병들이 있었죠. 두창이라든가 홍역이라든가 이런 병들이 있었고, 이런 병들은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병들에 대해서 청나라 시대의 그 종두법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었다 했죠. 우두법이 아니라 인두전법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었지만은 되는 경우도 어느 정도 예방하는 이런 효과도 있었고, 나중에는 그래서 옷을 입혀보기도 하고, 안 되니까 환자의 고름을 직접 전파시켜주기도 하고, 고름이 다 난 다음에 그 딱지를 떼어가지고 전파시켜주기도 하는 이런 방법을 써서 어느 정도 예방 효과는 있었지만은 제너의 우두법만큼 효과는 없었죠. 그렇다고 제너의 우두법이 발견하자마자 효과가 100%였다? 절대 아니에요. 지금도 코비드19 예방주사마저도 병에 걸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모든 이것들이 100%라는 건 없고, 아마 제너의 중두법도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한 30-40% 정도의 효과, 아주 좋은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고 점차 개발되면서 효과가 좋아진 것이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 환자에 대한 처리하는 방법들은 다 있었고, 그리고 이 환자하고 접촉할 때 하는 방법들이 다 있었는데, 지금처럼 정확한 방법 몰랐죠. 코비드19 하면은 우리는 일단 마스크 쓰죠. 뭐 94 이상이 마스크를 써가지고 침이나 이 호흡기를 통해서 전파되는 걸 막아준다 했는데, 그 패스트가 있을 때, 이 서양의 패스트 있을 때 그 의사들이 입었던 옷 봤죠? 어떻게 입었어요? 거의 방독면에다 뭐 긴 부리 갖다 놓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서 입었어요. 그것이 그 옷을 입었는데 효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별로는 없어도 그래도 나름대로 효과는 좀 있죠. 왜? 그죠. 호흡기를 갖다 완전히 막은 거니까. 호흡기를 완전히 막은 건 아니어도 호흡기를 직접 이 외부의 공기가 직접 들어오는 것 좀 많이 어느 정도는 막아주죠. 그냥 일반 천 마스크라도 안 한 것보다 훨씬 효과 있잖아요. 그것처럼 아주 막 긴 부리를 나오고 막 이 방독면 같은 걸 쓰고 하니까 효과 100%는 아니어도 안 하는 것보다 효과가 좀 있었고 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또 활용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는 것처럼, 옛날 이 동양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걸 활용을 같이 했다라고 봐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이 정도 이야기했는데 뭐 또 질문사항 또 있을까요? 자, 이게 없으면 이제 사암침법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하도록 할게요. 사암침법이라 해서 그 중국 의학사에서 한국 후기의학사에서
나름대로 그 동의보감 이후에 새롭게 나온 그런 의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동의보감 이후에 동의보감도 어떻게 보면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죠. 그렇다고 동의보감이 모든 이 앞서 있는 책을 다 짜집겠다 이것도 아니에요. 짜집기를 하면서 내가 쓰고 싶은 글을 갖다가 앞시대 사람들이 글을 갖다 다 인용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글을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글을 인용해 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쓴 것이고, 그렇다고 또 의학인문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쓴 게 아니라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조금씩 수정을 했어요. 책을 두 가지 비교해보면 알겠죠. 자, 의학인문을 인용했다 하면 의학인문 책하고 동의보감 내용을 책을 딱 비교해보면은 글이 똑같아야 원래 인용이 딱 되는데 그대로 인용한 게 아니라 거기서 글을 약간씩 바꿔놨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이 상황에 맞게 약간 수정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서 동의보감 이후에 동의보감 그렇게 의미를 두고, 그 다음 동의보감 이후에 요 사암 선생, 사암이 신법을 말을 했어요. 동의보감에서는 침에 대한 이야기가 별로 없었죠. 마지막에 한 권만 딱 신고하게 된 부분이 나와 있었고 한데, 그래서 동의보감 이후에도 동의보감과 유사한 시기에도 침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했었죠. 그래서 허임의 친구 경험방이라든가 사위 친구 경험방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발전하는 거 말고도 또 이제 좀 더 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사암이라는 사람이 솔직히 누군가도 잘 몰라요. 사암도인이 누군가도 모르는데 누가 하나 참 이상한 침법을 만들었다. 그 침법을 보니까 효과가 좋더라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사암침법을 보면은, 사암침법은 원래는 그 음양오행 친자법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어디선가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어놔서 각각 모르고 필사본 8가지인데 내용이 약간씩 다르다라고 했고, 1922년 홍중철이라는 사람이 경락학 총론이라는 데에서 사암침법이라고 해서 이 활판을 시켰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고, 그러면서 내용을 보면은 요것만 외우면 사암침법 끝이에요. 혈자리. 요 혈자리만 알면 되는데, 자, 허증의 경우 보한다, 실증의 경우 사한다 하는데, 보사를 하는데 자기 경락을 보하고 사하고 다른 경락도 보하고 사하고 하는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온 혈자리 각각은 하면은 오수열이라고 있어요. 오수열. 경락 12개, 12경락 알고 있죠? 자, 12경락 순서. 한의학 결혼식 하면서 계속 외우라고 했었죠. 12경락 순서. 네, 수태형 폐경.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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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안 쳐요? 저렇게 당연히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이런 부분이고 하니까 아주 잘했어요. 다른 사람도 혹시 외운 사람 있을까요? 네, 기대도 안 해요. 웃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기분 나빠야지. 교수가 여러분들 수준을 그렇게 낮게 평가하는데 웃음이 나와요? 쪽팔려야지. 자, 일단 12개 다 있는데 이 경락마다 혈자리가 있다 했죠. 각각 혈자리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경맥의 기운이 시작되는 곳, 그 다음 경맥의 기운이 커지는 곳, 점점점 커져가지고 내부의 장부와 또는 내부로 합해지는 곳이 있어요. 그걸 갖다 오수열이라는데 정형수경합이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5개의 수열을 갖다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모든 경락에 각각의 오수열이 있다. 수열이 많이 있지만은 뭐 360몇 개의 이 혈자리가 있지만은 각 경락마다는 5개의 중요한 수열이 있다 라고 생각을 했고, 그 수열의 이름을 정형수경합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정형수경합에 5개니까 오행배속을 또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음경은 그냥 목화토금수,
양경은 금수목화토라고 해서 각각 정형수병합에서 그 이 오행 이름을 갖다가 같이 붙여놨어요. 그럼 이제 오행의 상생상극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일반적인 치료법에서 내경에서의 치료법 허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허하면 보하고 실하면 사한다. 그죠? 자, 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크게. 크게 얘기해줘요. 자, 마이크 잡고 해줘요, 그럼. 자, 맞아요, 해요. 네. 허하면 보하고 싫어하면 사한다. 예. 그것이 어디에서? 내경에서. 내경에서의 어떤 치료 원칙이 허하면 보하고 싫어하면 사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이 낭경에서는 약간 바뀌어요. 오행의 상생상극을 갖다 이용하면서 허하면은 누구를 보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싫으면은 누구를 사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를 생각을 한 거예요. 자, 허할 때 그냥 허하니까 보약 준다. 싫으니까 설사약 준다. 라고 했는데 효과는 좋죠, 그것도. 그런데 그보다 조금 더 효과를 좋게 하려다 보니까 허하다 했을 때 이 사람이 만약에 허하다 하면은 허한 사람이 지가 직접 나서서 뭘 해결할 수 있을까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알아서 먹는다? 좀 힘들죠. 그럼 누구를 보호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인가? 오행에서의 어미. 부모를 갖다 보호해주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준 내리사랑을 한없이 주는 것이죠. 얘가 아프다니까 내가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얘가 아픈 거 다 해결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 또 만약에 실하다, 너무 실하다 하면은 얘를 갖다가 좀 약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약하게 만들까? 얘의 가장 그 약점이 되는 게 무엇일까? 라고 생각했을 때 얘를 안만 쳐도 얘가 좀 아주 그 독한 놈이면은 나 죽이려면 죽여 막 하고 많은데 최고 약한 것이 자식 건드리는 게 가장 약하죠. 그래서 실할 때는 그 자식을 갖다가 건드려 주면은 얘도 정신을 못 차리고서는 좀 약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허득 보기모 실직 사기자. 허하면 그 어미를 보하고 실하면 그 자식을 사한다 라고 하는 이런 원칙이 낭경에서 만들어졌어요. 낭경에서 허하면 어떻고 실하면 어떻다 라고 하는 거. 자, 설명을 좀 해줘요. 금방 이야기한 거. 자, 낭경에서는 허하면은 부모를 보하고 실하면은 그러면 자식을 사하고 네, 그걸 갖다 용어로 또 표시하면은 허득 보기 뭐 실직에 사기자. 네, 해보세요. 허즉 자신 있게 해요. 허득 보기 뭐. 허즉 보기 모 실즉 허기자 서가 아니라 사. 사 네, 다시 크게 한번 더 해주세요. 낭경에서 허즉 보기 모 실즉 사기자. 네. 자, 허하면은 그 어미를 구하고 실하면은 그 자식을 사한다. 라는 이런 원칙을 갖다가 낭경에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치료할 때 허하면 부하고 실하면 사한다는 것이 그것만 해도 좋은데 그보다 좀 더 효과를 좋게 만들었고 그 효과 좋은 허직복이요 실직 사기자의 원칙을 사음도인이 또 응용을 했어요. 자, 그래서 오행이 있는데 이 오행에서 증상을 딱 보고서는 얘가 만약에 허하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경에서는 얘가 허하니까 토가 허하니까 토가 허한 토를 보호해주기만 하면 됐는데 낭경에서는 그 뭐가 되는 화를 갖다 보호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라고 해서 요 화를 구하는 방법을 쓰고 그 다음에 실할 때는 토가 너무 실할 때는 금을 갖다가 사하니까 예? 왜요? 뭐 문제 있어요? 아니에요? 예. 놀라게. 네. 실한 자식을 사하니까 훨씬 더 효과가 좋더라. 나가는 이런 치료 원칙을 오수혈과 오행의 치료 원칙을 갖다 대입을 시켜가지고 거기에 따라 나타나는 혈자를 갖다가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뭐 좀 더 신구학생 하면은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겠죠. 그러면서 자기 경락과 다른 경락을 갖다가 하나는 자기 경락, 하나는 그 표리가 되는 경락. 자, 수태음 폐경이면은 수태음 폐경과 표리가 되는 경락이 어떤 경락이죠? 왜요? 왜요?
폐와 대장이 서로 표리 관계이니까 표리가 되는 장부 경락이다 라고 하는 거 이야기됐죠. 표리가 되는 관계는 그냥 앞뒤로 CB 경락 12개에서 2개씩 묶어놓은 거, 그거면 표리 경락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표리 경락에 표리가 하나는 자기 경락, 하나는 표리가 되는 경락에 그 혈자를 갖다가 마련했고, 그 다음에 보하고 사하는 방법을 같이 이렇게 사용해서 폐가 실할 때, 폐가 허할 때 요 4개의 혈자리, 폐가 실할 때 이 4개의 혈자를 갖다가 수혈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암침법은 침법이 비교적 간단하죠. 그 다음 혈자리를 60개만 외우면은 웬만큼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효과가 실제로 뭐 많은 360개의 혈자리를 외우고 그걸 갖다 활용하고 치료하고 하는 이런 것도 상당히 어려우니까 그보다는 좀 더 쉽게 해보고, 그 다음 이론적으로도 효과가 좋고, 실제로 또 이 침법을 사용을 해보니까 효과가 굉장히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 사암도인의 사암침법이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마련할 수 있고, 요것이 지금도 아마 이 사암침법을 하시는 분들은 뭐 우리나라에 지금 김홍영 씨가 좀 많이 했었고, 의료봉사 학생들하고 많이 했었고, 또 개별적으로 연구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사암침법에 대해서 누가 정통이다 이건 얘기 못해요. 그냥 옛날에 있었던 책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 해설을 하고 거기에 따라 그걸 갖다 발전시킨 거니까, 김홍경 씨도 지금 돌아가셨는데 그분도 학생들하고 강의를 많이 했어요. 학생들에게 강의를 많이 하고 학생들하고 또 의료봉사도 많이 다니고 그러면서 사암침법으로 일상적인 질병들을 치료해보자 라고 해서 많이 했던 분이고, 또 학교에서 연구하시는 분들도 부산대학교에도 어떤 교수님이 또 그런 이 사암침법에 대한 연구를 또 학문적으로 또 하시기도 하고 했던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사암침법에 대한 연구는 많이 돼 있으니까 한번 사암침법도 많이 봐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이고, 다만 좀 단점은 사암침법을 넣는 혈자리가 대부분 아픈 자리예요. 손끝 발끝. 이 오수혈이 정형수계암이라 이야기했었죠. 정형수계암이라는데 정혈은 맥기가 시작되는 곳. 그래서 하지 말다녀요. 손끝 발끝. 손끝 발끝에 보면 침자리가 대부분 다 아프죠. 그런데 그 침을 갖다가 지금 말한 대바늘, 아주 큰 바늘 있죠. 옛날에는 아마 이 금을 재련한 기술이 지금처럼 안 됐겠죠. 그러니까 바늘도 좀 침도 좀 지금보다 훨씬 더 무식한 이런 침으로 요 손끝 발끝에 침을 놓고 그걸 유침을 시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엄지손가락 끝에 따는 거, 따는 자리, 체스 따는 자리, 이 자리에 침을 놓고 유침을 시켜봐요. 환장하지. 굉장히 아픈 이런 자리. 그 다음에 다른 자리들도 꽤 아픈 자리들이 꽤 많아요. 오수혈 자리가 아픈 자리가 꽤 많으니까 환자가 저 집 가면 효과는 좋은데 아파서 침을 못 먹겠어 하는 이 정도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꽤 있고, 그 다음에 이 사암침법의 이 효과랄까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너무 강력한 이런 이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이 변증을 못하면은 이 상한론의 이 처방처럼 이 침을 맞고 기운이 빠지고 힘들어하는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확한 변증, 간이 허하다, 비가 허하다, 비가 실하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각각이 이 경락에 따른 그 증상이 허증이냐 실증이냐 이런 것이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겨날 수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암침법 같은 경우는 좀 더 주의해서 활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의문보감이라든가 이 광대비결이라든가 그 다음에 제중신편이라든가 하는 이런 책들은 그 종이보감의 아류라고 보면 돼요. 대부분이 그 뭐랄까 그 응급처치하기 위해서 쓴 이런 이 광제비급 이런 책들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동의보감에 나와 있는 그런 책의 순서를 거의 따라갔어요. 동의보감에서 내경편, 외형편, 그 다음에 잡전편, 약물, 친구 이렇게 크게 나눈 것처럼 그 순서를 갖다가 거의 따라서 동의보감의 순서를 거의 따라가면서 책을 많이 만들어서
우리나라 동의보감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다 동의보감의 편제를 그대로 따라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의학 발전을 좀 저해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되죠. 그러면서도 동의보감이 아르이면서 동의보감을 좀 더 그 시대에 맞게, 동의보감 시대와 또 시대가 흘렀으니까 그 당시에 맞는 이런 처방전을 더 구성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1900년대 나오면서 조선 말기 되겠죠. 그 개항기 이때 돼서 그 사상의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황재현 선생의 방해학편 같은 이런 책들이 좀 나오게 돼서 방해학편도 보면 동의보감이 편제는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 편제인데 또 약간 동의보감에서는 또 전혀 다른 성격의 책이 만들어지게 됐던 이런 부분까지도 발전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조선시대 후기의 의학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했는데 질문할 게 있나요? 네, 뭐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다음 주에는 아마 팀 프로젝트 발표하는 거 다음 주까지 내는 것이죠. 네, 그거 준비해서 좀 내주도록 하세요. 자, 수업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컴퓨터 로그아웃 하고 좀 꺼주세요. 자, 출석 늦게 한 사람 출석 부르세요.